비트코인이 11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와, 정말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숫자인데요.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좀 보면서 대체 무엇이 이런 기록적인 상승을 만들었는지, 이게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뭘 좀 봐야 할지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네, 11만 달러 돌파 이거 자체도 물론 놀라운데 더 중요한 건 시가총액이 아마존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다음으로 이제 전 세계 자산 랭킹 5위가 됐다는 점. 이게 중요합니다. 와, 아마존을요? 네, 이건 그냥 순위만 오른 게 아니라 뭐랄까 팬데믹 이후에 기술주가 시장을 이끌었다면 이제 디지털 자산이 진짜 메인스트림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그런 신호로 볼 수 있는 거죠. 투자 지형 자체가 좀 바뀌고 있다. 이렇게요. 이야, 진짜 격세지감이네요. 아마존 위란이. 그럼 이런 엄청난 상승 뒤에는 어떤 요인들이 있었을까요? 자료 보니까 완벽한 거시 환경, 뭐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아, 맞아요. 그런 표현이 있었죠. 지정학적 긴장 완화라던가 규제 환경이 좀 나아지는 분위기라던가 그런 전반적인 환경이 좋았고요. 근데 그중에서도 특히 기관 투자자들의 역할, 이게 아주 결정적이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요? 네, 예를 들어서 블랙록 같은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잖아요. 여기서 운영하는 비트코인 현물 ETF,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펀드인데 여기에 올해 들어서만 90억 달러 넘는 돈이 순유입됐다고 해요. 90억 달러요? 와. 네, 이게 전 세계 모든 ETF를 다 합쳐서 5번째로 많은 순유입액입니다. 세상에. 전 세계 5위 규모라니. 비트코인 ETF에 대한 관심이 진짜 어마어마하군요. 기관 자금이 이렇게 막 몰린다는 건 그만큼 이제 비트코인을 좀 믿을 만한 자산으로 본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그 신뢰도하고 수요가 높아졌다는 아주 명확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게 그 고래들 있잖아요. 거액 투자자들. 아, 네네. 고래들 움직임도요? 네. 어떤 한 투자자는 자기 돈의 40배 레버리지를 써서 무려 8억 3천만 달러 규모의 롱 포지션, 그러니까 가격 상승에 베팅을 했다는 그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자기 돈의 40배요. 듣기만 해도 좀 아찔한데요? 네. 거의 시장 방향성에 대한 엄청난 확신을 보여주는 거죠. 이런 공격적인 투자 말고 다른 요인은 없었을까요? 자료 보니까 뭐 텍사스 주에서 비트코인을 전략 비축 자산으로 고려한다더라 이런 소식도 있고 트럼프 전 대통령 재선 가능성 이게 또 암호화폐 시장에 좋을 거다 이런 기대감 이런 것도 언급되던데요. 네, 그런 정치적 정책적인 기대감도 분명히 영향을 미쳤습니다. 무시할 수 없죠.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가 좀 경계해야 할 신호도 같이 봐야 합니다. 경계 신호요? 어떤 거죠? 아까 말씀드린 그 40배 레버리지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극단적인 베팅들. 그리고 또 30만 달러 행사가의 콜옵션 거래가 늘어난다던가 하는 것들. 사실 좀 비현실적인 가격 목표인데 이런 거래가 활발하다는 건 단기 과열 신호로 볼 수 있거든요. 아, 너무 낙관적인 기대가 몰린다는 거군요. 네. 공포 탐욕 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여전히 탐욕 수준이고요. 선물 시장 미결제 약정 규모도 사상 최대라는 점도 좀 걸리네요. 이게 아직 청산 안 된 계약 총량이잖아요. 이게 많으면 가격 오를 땐 숏스퀴즈 때문에 더 오르지만 반대로 확 떨어질 땐 롱 포지션 청산이 막 연쇄적으로 일어나면서 하락폭을 키울 수도 있으니까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게 양날의 검인 거죠. 구조적으로는 상승 추세가 유효하다고 보더라도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나 조정 가능성, 이걸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비트코인 강세장 안에서도 한 20에서 30% 정도 조정은 늘 있었어요. 흔한 일이었죠. 20에서 30% 조정은 흔했다. 네, 오히려 그런 조정이 있어야 좀 더 건강하게, 길게 갈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고요. 숨고르기 같은 거죠. 그렇군요. 그럼 지금 같은 상황에서 우리 청취자분께서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좀 현명할까요? 막 오르니까 지금이라도 타야 하나 싶기도 하고 또 막상 사려니 불안하기도 하고 그럴 텐데요. 네, 맞아요. 이럴 때 제일 경계해야 하는 게 그 FOMO 심리잖아요.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닌가 하는 그 불안감. 아, FOMO요? 네, 여기에 휘둘리지 않는 게 일단 중요하고요. 자료들도 보면 한 번에 몰빵 투자하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좀 나눠서 사는 분할 매수, 이걸 권장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수익을 좀 보고 계시다면 일부는 팔아서 수익을 확정짓고 현금을 좀 확보해 두는 전략, 이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분할 매수, 분할 매도, 그리고 현금 확보. 네. 그리고 포트폴리오 안에서 비트코인을 핵심 자산으로 가져가더라도 예를 들어 한 70, 80% 정도
너무 과도한 레버리지 사용은 좀 피하고요. 자신만의 어떤 손절 기준, 익절 기준 같은 투자 원칙을 세우고 그걸 꼭 지키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수익까지 올라서는 등 위상이 정말 크게 달라졌다. 스탠더드 차타드 같은 곳은 뭐 연말 20만 달러 전망까지 내놓고 있으니 장기적인 구조적 강세는 좀 유효해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시각이 많죠.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분명 과열 신호가 있고 변동성이 클 수 있으니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에서 30% 정도 조정은 언제든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대비하는 게 좋고요. 추격 매수보다는 좀 계획적인 분할 접근, 그리고 위험 관리가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 모든 변화가 보여주는 건 비트코인이 더 이상 뭐 변반의 투기 자산이 아니라 제도권 그리고 주류 시장에서 중요한 자산으로 점점 인정받고 있다는 그런 큰 흐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비트코인이 이렇게 글로벌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지위를 빠르게 확보해 나가면서 앞으로 기존 금융 시스템의 어떤 통념이나 질서를 근본적으로 바꾸게 될까요? 청취자분께서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아주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